그 북한군 포로의 증언에 따르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도 못 받고 하니까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전투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좀비처럼 총을 맞아도 쓰러지지를 않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으면서 너무 잘 싸운다는 거예요. 12만에서 13만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만, 13만이요? 지난번에 또 교수님 영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영상 올라간 거 다 합친 한 200만 조회수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교수님의 영상을 찾아봤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안보에 대해서, 세계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건데, 현재 또 가장 큰 전쟁은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잖아요. 이거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지금은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가요?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긴급 특별 군사작전 1호를 발령함으로써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거죠. 여튼 지금 벌써 2번의 겨울이 지나고 횟수로는 벌써 3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에 있어서 그러한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이 과연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약간 회의론적인 시각도 있었고, 하지만 정작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현대전의 양상은 어떤 장기전보다는 단기전 내지는 초단기전의 결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서광과 공방이 또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일부 병력이 또 러시아 본토에 또 이제 진입을 한 바 있고, 그리고 또 그 돈바스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 대부분이 지금 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양측의 이러한 공방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 어떤 그 전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섣불리 또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지금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 측에 지금 좀 전세가 조금 유리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독일이나 프랑스, 기타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직간접적인 무기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투병 파병도 시사하고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또 검토하고 일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세에는 결정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러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징집병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선 내 여러 그런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전황이 좀 불리했던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 당국과 또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북한의 이제 전투병 파병에 따른, 그렇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선의 교착 상태를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좀 중요한 단초가 됐던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여튼 지금 좀 전황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점차적으로 러시아 측에게 좀 유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현재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관심이 이제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북한군이 러시아에 이제 파병이 된 건데, 숫자가 10,000명, 12,000명 이런 얘기 들려요. 정확한 숫자 어떻게 되고 앞으로 더 파병될 수도 있는 걸까요? 우리 정부 당국과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의 이제 폭풍군단이죠. 북한군 제11군단입니다. 그래서 병력 규모로만 한 12,000에서 13,000 정도 북한군 전투병력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다,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우리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을 해준 바 있는데, 그동안에는 최근에는 국제기구나 해외 외신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워 하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 여러 기구들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내 공식적인 전투병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실제적인 교전에 대한 부분도 북한군이 직접 교전에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이런 전투병 파병 사실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라 저도 좀 말을 아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많은 그 군사적 지원을 해주면서 무기 지원을 같이 해줬는데, 사실 단순히 무기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조작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원 인력들이 같이 무기와 더불어 지원 인력들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뭐 전투병은 아닌데도 그건 나가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가 지원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미국의 자국 이제 기술진들이 지원 인력들이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100만여 톤에 달하는 북한제 뭐 포탄을 비롯한 북한의 무기들이 러시아에게 지원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 공급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선이죠. 그때 북한 측 그 지원 인력들이 같이 나갔다라는 거죠. 뭐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국민 보호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소규모 전투 병력이 파병됐을 것으로 그때 이제 짐작이 됐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뭐 증거들이 없으니까 저도 좀 조심스러웠는데 다양한 외신 쪽 어떤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또 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종군 기자들이 나가 있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 많은 종군 기자들이 또 우크라이나 그런 전투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저도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저도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저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벌써 1년 전에 이맘때 우크라이나 전선 내에 러시아군 중에 그런 동양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투 현장에서의 그런 보고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외국인 용병이나 그다음에 또 현지의 또 외신 기자들의 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들은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그 중에 그 포로로 생포해서 납포한 인원이 있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신문을 과정에서 본인이 북한군 소속이다라고 신분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150불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당시의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150불 중에 절반은 이제 북한에 이제 당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북한에 있는 본인 가족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150불 정도를 받는데 이제 결국은 용병인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당시에 근데 그 인원의 증언에 따르면 현지에서의 의료 지원이나 또는 또 의료 지원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다치거나 부상을 입으면 제대로 치료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는 그냥 거의 방치된 상태로 놓여져 있다가 이제 부상이 심해지면 이제 급기야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신을 소각하고 화장을 해서 매장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은폐하고 그 증거들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신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이제 일단 전투에 투입이 되면 부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싸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들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했던 인원들 그리고 또 당시 우크라이나 일부 전선에서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들과는 직접적인 이제 조우시 이제 교전 수칙이 하달되는데 직접 교전하지 말라는 교전 수칙이 하달됐고 두 번째 만약에 교전하게 된다면 이제 사격술 중에 모잠비크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일부 특수부대들이 하는 사격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잠비크 드릴이라는 것은 이제 사격을 할 때 하복부에 한 발, 상복부에 한 발,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헤드샷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조준 사격하고 확인 사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잠비크 드릴 사격술로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전투 시에는 이러한 사격술을 하라는 교전 수칙이 하달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그 동양인 병사들과 전투 중에 총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달려드는데 마치 좀비 같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그 북한군 포로의 증언에 따르면 제대로 된 치료조차도 못 받고 하니까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전투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뭐 한때는 러시아군 일부 병사들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그렇게 전투에 참가했었다라고 하는 전투에 투입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추측성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외신 기사 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몰핀이라고 하는 것도 의료용 대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약이라는 게 북한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재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북한은 북한 당에서 공식적으로 마약을 재배를 해요. 과거에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마약을 공급하던 주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제 북한이었는데 사실 전 세계 마약 중에서는 북한산 마약이 가장 최상급 마약으로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0% 생약 성분이에요.
원래 이제 마약이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게 그 마약이라고 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많이 넣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북한산 마약은 가장 순도 높은 100% 쉽게 얘기하면 그 생약 성분의 100% 생약 성분의 마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한 거죠. 근데 가장 순도 높은 이런 마약을 공급하는 주 공급 이제 국가 중에 북한군들이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네. 결국 이 마약 성분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그런 진통제 성분이 또 있고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북한군들이 마치 좀비처럼 총을 맞아도 쓰러지지를 않고 그리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으면서 너무 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저도 과연 이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일 것인지 그렇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는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됐고, 네. 그리고 또 그 북한군으로 그 추정되는 포로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추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북한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그 인계 받아서 또 데리고 갔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이제 전해지는 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간혹 일부 뭐 목격담이라든가 또는 교전 관련된 어떤 증언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그건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해 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개연성이 높죠. 뭐냐면 저도 이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이제 가정이고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웠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을 좀 지켜보면 전혀 아닌 건 아니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사실이 아닌 약간 좀 과장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군이 지난 1년 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분명히 북한군 일부 전투 병력이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북한산 무기, 북한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면서 그 무기 지원 인력과 더불어 소규모 전투 병력이 같이 동행했을 가능성 네. 그리고 후속될 어떤 대규모 전투병 파병의 한 1년 전에 이제 군에서는 이걸 이제 선견대라고 하는데 일종의 선견대 역할을 하는 그런 소규모 전투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했을 수는 있겠다. 뭐 요 정도의 짐작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내에서의 상황들 그다음에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활약을 할 것인지 그런 건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을 요청한 이유랑 반대로 북한은 또 러시아에 파병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지난 6월 달 북한과 러시아 간에 조약이 체결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이제 협력자로서 이제 파트너의 그런 어떤 그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전략 동반자 협정. 네, 그래서 어떤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공조와 연대가 강화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그런 한 계기가 됐던 게 지난 6월 달 북러 간의 조약 체결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우리 정부 당국이나 당시 많은 군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북한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할 것이 이미 예견이 됐고 그리고 이게 단순한 방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조약문 형태에서의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체결에 대한 부분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체결 당시와 그 이후에도 북러 간의 이런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에 대한 협정 체결에 대해서 굉장히 톤다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결 이후에도 이게 뭐 군사적 지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게 군사적 어떤 그런 동맹이냐 군사 동맹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상식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조약이 체결될 때는 그 동맹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동맹은 반드시 군사동맹이었고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조약문, 공개된 조약문 전문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요. 그 유사시 양국 간의 군사적 지원이나 그다음에 군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건 말 그대로 뭐 준군사동맹이라고 또 표현하던데 어쨌든 준군사동맹이라 할지라도 이건 군사동맹인 것은 명확한 부분인데 우리 정부나 또는 관련 전문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해는 돼요. 왜냐면
북러 간의 이런 공조와 연대가 그 결속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 당국은 달가울 리가 없죠. 사실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조중 동맹에 이어 이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동맹이 체결됨에 따라서 이제는 든든한 양날개를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동맹의 기저하에서 이제는 일종의 말 그대로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이 군사적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반대로 보면 어떤 북한에 의한 전쟁이나 어떤 유사시 상황이 되면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러한 군사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 6월 달 체결된 북러 간의 이러한 군사 동맹에 따른 결국은 북한은 당연히 그 조약문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직접적인 전투병 파병을 하게 된 첫 번째 그 배경이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2017년입니다. 당시 이제 6차 북핵 실험을 통해서 UN 대북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체결이 되면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여러 제재가 있었지만 가장 강도가 높았던 역대급 제재안이 통과가 되면서 당시 이 외화벌이로 해외에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이 됐었는데 그 외화벌이 수단이 이제 그 뒤로는 중단이 돼 버려요.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북한 병사들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뭐 지금 이건 뭐 추정인데 다양한 또 언론이나 또는 관련된 뭐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용병으로 러시아로부터 그 북한군 그 한 명당 그 돈을 받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보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하나의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외화벌이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1만 2천에서 1만 한 3천 정도 규모? 앞으로 저는 조금 더 추가 파병 여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의 1만 2천에서 1만 3천이 아닌 12만에서 13만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만, 13만이요? 추가적인 전투병 파병에 대한 부분은 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여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전투 현장에서의 그 실전적인 어떤 경험. 그 실전 경험이라든가 또는 그 전투 현장에서의 또 최근에 이제 현대전에서 이제는 뭐 게임 체인저라 불리우는 드론 전쟁 뭐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전투 경험과 실전 경험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어떤 노하우를 쌓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전적인 감각을 익힌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봤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북한의 이러한 전투병 파병에 대한 직간접적인 배경은 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군이 이번에 파병된 뭐 12,000, 13,000명의 피해가 이제 커서 좀 줄어들면 그게 뭔가 맥시멈으로 12만까지. 네, 저는 한 추가적으로 최대 한 10만까지는 뭐 그 이상까지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 보거든요. 그렇게 많이 빠지면 북한의 안보에도 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북한이요.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방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간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국방백서에는 이제 적 위협이 나와요. 근데 그 적 위협으로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두고 있는데 북한의 상비 병력을 128만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북한군 128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고 검증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근데 이제 북한군 128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에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 그러니까 128만이라고 하는 상비 병력 수는 전 세계 상비 병력 규모로만 따지면 한 4번째 정도 순위에 이름에 올릴 정도로 많은 상비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128만 중에 약 70만 정도가 지금의 군사분계선 MDL 인근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휴전선 인근에 북한 128만 중에 70만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 이상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북한은 그 유사시 전쟁 상황으로 돌입했을 시에는 그 500만 가까운 그러니까 병력 동원이 가능해요. 유사시. 그러니까 즉각적인 이런 또 그 동원 능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12만에서 13만까지라고 얘기했지만 10만 이상 동원해서 전투병 파병을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의 상황에 따라서 또 러시아의 또 북한의 어떤 또 그 추가적인 파병 지원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파병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규모는 맥시멈 10만 이상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것이죠. 북한군이 파병을 하는 이유가 북러 포괄적 이제 전략 동반자 협정, 그다음에 돈, 전투 경험 등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뭐 무기라든가 전투기 뭐 이런 걸 받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이미 사실 북한에 이러한 전투병을 직접적으로 파병하는 것 외에도 이미 지난 6월 달 북러 간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체결문에 보면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군사적 지원 및 군사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 협력과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거기에 문구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술 지원해주는 기술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첫 번째 AI, 그 다음에 우주 분야, 우주 기술, 그러니까 로켓이나 이런 기술이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다양한 관련 최첨단 기술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또 명시를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추측한데 보면 북한에 대한 이제 우주 기술을 전수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로켓에 대한 부분인데 로켓과 미사일을 구분하는 것은 좀 단순하게 보면 로켓에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에 탄두를 제거하면 그건 로켓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 기술의 핵심은 로켓 기술인데 로켓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얘기는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주겠다는 뜻이고 그럼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러한 최첨단 무기에는 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무기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사실 군사적 어떤 군사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런 AI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은 뭐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무인 전략에도 직접적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의 어떤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적 어떤 원조나 지원들 그런 걸 보아하면 군사 기술들 그리고 단순한 군사 기술에만 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군사 무기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이런 어떤 군수 물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분들, 포탄으로부터 이런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러시아가 많은 부분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북한은 사실 그 최첨단 무기들, 예를 들어서 최신의 수호위 전투기라든가 또는 S-400이라 불리우는 이제 전 세계에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 하나인 S-400을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공조와 연대가 강화되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런 최첨단 무기와 기술이 북한에게 직간접적으로 또 지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할까요? 일단은 지금 소강과 공방이 반복되고 있는 우로 전선에서는 북한군의 직접적인 파병에 따라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또 뭐 그 종편 방송에서도 단독 보도로 보도가 나갔는데 그때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러시아군이 지금 북한군에 대해서 그 대규모 돌격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과거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라돌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돌격 훈련에 대한 북한군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착된 전선 내에서의 대규모 돌격 작전을 감행함으로써 그 교착된 전선에서의 러시아군이 어떤 반전을 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의 교착되어 있는 우로 전선에서 북한군의 어떤 그런 역할이 지금 조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북한군의 11군단 그러니까 폭풍군단은 최정예 부대인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특수부대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군은 워낙 그런 다양한 특수부대와 특작부대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최상위 이제 티어 1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단위의 그런 특수부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11군단은 산악전에 능숙한 이제 경보병 부대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그런 산악 지역을 통해서 신속하게 병력을 전개시킴으로써 이 11군단, 폭풍군단은 이제 우리 후방에서의 이제 특작 부대로서의 여러 이제 다양한 게릴라전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단순한 경보병 무기만
무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후방 지역 깊숙이 침투해서 특작부대 활동을 하거나 요인 암살이나 또는 군사시설, 산업시설들을 파괴하고 일종의 그런 비정규전의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부대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상한락 진액보다는 사실 평야지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11군단이 사실 제대로 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평야지대에서의 어떤 그 대규모 돌격 작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건 좀 무모한 작전일 수도 있어요. 평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교착된 전선에서의 북한군이 이제 뭐 대규모 돌격 작전도 감행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런 특작부대로서의 어떤 그런 게릴라전 형태의 어떤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섣불리 북한군이 지금 교착된 우러 전선에서의 어떤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지금 징집병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징병이 잘 안 되고, 징병 모집이, 그 다음에 제대로 훈련조차도 받지 못한 이런 자원들이 또 전선에 투입되면서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군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북한군 전투병력은 아마 러시아군 입장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이긴 한데, 과연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선의 전장 환경이나 이런 여건상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미국이랑 나토, 중국은 지금 어떤 입장이죠? 중국은 사실 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정부 당국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우려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 전투병력의 공식적인 파병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모든 살상 무기에 대한 이제 무기 제한을 이제 다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러한 북한군의 전투병 파병에 따라서 사실 이제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우려, 그리고 또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나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있어서 좀 위중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의 민심은요? 지금 뭐 여러 다양한 뭐 탈북민들이나 또는 다양한 우리 정보 당국에서의 또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또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을 또 하는 내용 중에 보면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병 파병 사실을 또 지금 우리 대북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자국의 북한군 전투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또 투입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알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요를 좀 막기 위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탈북단체나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대로 확인이 되거나 또 검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뭐 주민들이 뭐 자국 군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이고 또 우리 이웃집 또 그 자제들이 또 이러한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어떤 불가피한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위험한 전투 지역에 파병된다는 것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심정과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하는 또 심정이 드는데, 북한 체제 자체를 뒤흔들 정도의 그런 북한 주민들의 동요가 있을 것이냐? 물론 북한 주민들의 동요는 있겠지만 그걸 북한 체제를 흔들어 놓을 정도의 그런 민심 위반이나 동요 현상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는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도 지원하고 이제 병력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한국은 그 반대편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가 아닌 것들은 지원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살상 무기 지원할 가능성은 있는지랑 실제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한국을 압박하겠죠? 제가 뭐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2022년 한 하반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155mm 포탄이 미국을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우회 지원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외신 보도가 최초 보도가 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최초 제보자이기도 하고
제가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했던 게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과거 국방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제 제자들이 지금 전후방 각지 육해공군 이제 고급 연관장교들로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안부 연락을 나누던 과정 속에서 탄약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155mm 포탄의 한글 색인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배경을 물으니까 그거는 뭐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바는 없고 일단 그 긴급하게 한글 색인을 지워서 이게 이제 시웨이 해상 운송으로 이게 선적을 해서 이제 미국 본토로 또 이게 선적해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155mm 포탄은 와샤탄이라고 해서 전시 비축 포탄 중에 가장 중요한 포탄인데 이거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155mm 포탄을 비축하고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보상 우리에게는 155mm 포탄이 굉장히 중요한 전시 비축 포탄인데 이게 왜 그게 선적돼서 미국 본토로 나가는지 그게 또 의아했고 왜 한글 색인을 지우는 작업을 하는지도 의아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좀 전쟁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게 155mm 포탄을 긴급 지원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한 바 있거든요. 당시에. 이건 팩트. 네. 그때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55mm 포탄에 대한 그 대량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당시 미국 정부가 미 의회에게 또 요청을 해서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대량의 155mm 포탄 제조와 그 납품을 또 지시한 바 있는데 정작 미국 방산업체들이 미국 정부와 미 의회의 요구에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죠.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뭐 전쟁 상황이니까 뭐 포탄 수요가 많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실 이 포탄을 생산한다는 것은 결국은 포탄 생산을 위한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공장을 추가로 짓고 그다음에 관련된 또 생산 인력들을 추가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전쟁이 끝나서 포탄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그러면 그 설비는 유유 설비화 될 것이고 고용 인력들은 또 이제 고정 비용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방산업체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급한 포탄의 수요량을 그 부분을 우리 한국산 포탄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심증이었고 정확한 뭐 또 그건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했더니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한국 정부가 155mm 포탄을 미국을 경유해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또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시에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을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지뢰 제거 장비라든가 기타 공병 시설 장비라든가 또는 의료용 이제 장비나 또는 물자들을 지원해 줬는데 그건 다 어디까지나 비살상용 무기들을 지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 지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155mm 포탄을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는 공식 부인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55mm 포탄을 미국을 우회해서 우크라이나가 지원된 적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게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검토가 이미 끝났고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미 대통령 결심까지 끝난 것이 아닌가.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또 법안을 입법 발의를 했는데 이제는 분쟁 지역이나 원래는 이런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그런 것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는 그 30일 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지금 법령 개정안을 입법 발의를 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이건 제 추측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이 이미 검토가 끝났다. 저는 이제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더 이상의 언급은 조금 제가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이 부분은 교수님의 추측인 부분 예, 개인적인 참고 추측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미 결심이 된 것이 아닌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고, 그리고 이거는 추후에 이제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